저는 이제 선제적 기업 구조적으로 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채권단이 이거를 진단을 하는데 채권단의 전문성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기업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과연 진실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냐.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하다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은 이제 퇴출기업을 정했을 때 이 퇴출기업이 엑시트하는 것도 아까 이제 이 퇴출기업을 선정하는 거는 이제 뭐 방법론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퇴출기업이 엑시트를 할 때 여러 가지 코스트들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은 제1금융권에서 빠지면은 제2금융권으로 가고 그리고 또 이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 직원들 문제도 생기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코스트가 생기는데 이제 엑시트 스트래티지도 잘 짜줘야 되겠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비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선정을 해서 자문을 하고 구분하는 비용 이거를 이제 사실은 지금 보면은 워크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업 비용으로 가는데 저는 이거를 채권단이 주도되는 거는 맞지만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름하는 이제 진단하는 비용이나 또 이거를 이제 잘 진행해야지 돼 자문해야지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좀 정부가 주도하는 뭐 예를 들자면 예고의 보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높인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좀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최소한 50대 50으로 나눈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채권단 기관을 만든다면은 채권단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진단을 하고 방향 설정하는 게 아까도 뭐 충당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그런 전문성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문화적으로 이제 기업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조조정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3만 불, 4만 불 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선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가 얼만큼 좀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 관점도 같이 앞으로는 역사적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자산공사 같은 거 쭉 이용하다가 갑자기 뭐 신용회복하고 국가자산관리 기관을 바꿔버리면서 그 자원들이 전부 딴 데로 이렇게 흘러버린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구조조정, 인적자원 관리 같은 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자금 면에서, 수단 면에서, 시스템 이런 시장 면에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원 관리와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만들어줘야 이게 선제적 자본시장 기법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미국식으로 가냐 일본식으로 가냐 이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주로 뭐 PF가 들어오려면 또 증권회사가 IB를 키워서 그 자본으로 들어오려면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만들어줄까지 되냐 그것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제 자본시장 기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율협업과 워크아웃이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게 사실은 좀 이런 걸 실제적인 차이가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게 우리 KDB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율협업인 경우에는 좀 더 그 현 경영진의 자율적인 것들을 갖다가 좀 더 많이 허용해주고 워크아웃 경우에는 기초법에 의해서 아주 경직적으로 좀 운영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우리가 자율협약이 진정한 의미의 자율협약으로 발전할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부 지금 수익성이 안 나와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싸게 사서 우리가 서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다르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미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이런 프라이스 미스매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같고요. NPL 시장도 보니까 이 돈에 비해서 나오는 물건이 적다 보니까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NPL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져가지고 또 NPL 시장이 좀 활성화 안 되는 또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뭐 PF나 우리 조건부 자본이나 IB 같은 거는 우리가 뭐 금융산업 하면서 반날 얘기하는 거지만 너무 규제가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NCR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대형 증권사로 특히 IB를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게 빅뱅 수준의 어떤 규제를 다 털어줘서 조건부 자본이나 다양한 형태의 매장이 펀드라든가 여러 종류의 그 자본을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이 시장을 통한 어떤 아이디어가 생기고 거기서 수익성이 발생하는 선제적인 자본시장 수단들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 너무 묶어놔가지고 이제 이것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정영석 그 부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산업별 접근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실 저희 산업별은 굉장히 어려운, 너무 과잉이고 스몰 매니가 많은 산업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증권 산업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제약 산업도 그렇죠. 일부 그 과잉 이런 투자된 업종들이 많은데, 이런 산업별 타겟팅 전략이 국가적인 전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약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500개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스라엘에 제네릭 만드는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제약을 하나 만들 때 몇 억 개 필을 만들더라고요. 저희는 100만 단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0배 규모를 가지고 만드는 회사하고 우리가 100분의 1을 만드는 회사가 공적으로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제약에 의해서 수가 단위를 갖다가 다 살려주는 쪽으로 정부가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 전략이, 구조조정 전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구체적으로 이제 조선 해운 이렇게 업종별로 뭔가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우리가 이게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때 그때 끄지 말고, 이전에 그들이 돈을 벌 때 예를 들면 제약산업을 얘기하면 신약에 투자해서 좀 살 길을 찾도록 이렇게 사전적으로 전략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게 다 망가지고 나서 구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3, 4만 불 갈 때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모든 그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하는 과거의 답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DB나 증권사나 IB나 앞으로 이런 좀 정부 쪽에서도 이제 금융위에서 나오게 있었지만은 좀 이렇게 좀 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서 구조조정 비즈니스도 이제 수익성이 남고 하는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발전 전략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 이 구조조정 이후에 M&A를 다 관여를 했었던 뱅커가 돼갖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다, 현대건설이다, 대한통운, 진로, 대우인터내셔널 이런 걸 다 팔거나 사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주제로 됐던 그 자본시장을 통한 M&A,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선제적 구조조정 내지는 구조조정에 대한 그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구조조정이 있는데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 중간중간에 시사점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그때는 이제 살러몬 스미스반이 있을 텐데 2000년에 그 시티죠. 하이닉스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게 아무래도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시티에 있는 MD들이 쫙 모여갖고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이제 현대반도체, LG반도체를 합해갖고 부채가 엄청 늘어난 상태에서 그 반도체 사이클이 죽으니까 이 회사가 데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빚이. 그래갖고 2000년 9월에 이제 소집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냥 소위 말하는 하이힐드 본드, 그러니까 정프 본드를 발행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한 1조 정도 자금을 땡겨서 회사에 투입을 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처음에 시작이. 근데 이게 이제 그 국제 자본시장에 참여들이란 게 다 빠꼬미들인데, 회사 보면은 이게 1조 투입한다고 되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채권 하나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구조조정의 플랜이 들어갑니다.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게 결국은 자본 감자시키고 채무 상감하고 채무 출자 전환하고 이런 과정인데 사실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재무제표상으로 자본으로 전환돼서 밸런스가 좋아진다고 해서 회사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캐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당장 빚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나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게 채무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시티에서는 결국은 해외에서, 국내에서 이제 1조 이상의 그 에코티를 조달한다는 거는 사실은 자본시장도 크지 않았고, 국내 시장 참여자들이 그 위험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 아무도 자본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시티에서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해외 투자를 대상으로 GDR을 발행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2001년 5월에 그 12억 5천만 불 자본 조달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게,
그 CT도 이게 뭐 사실 약 먹지 않으면 혼자 그 신디케이션을 구성해야 되는데 1조가 넘으니까 주식 1조 넘는 발행은 굉장히 큰 발행입니다. 근데 아무도 신디케이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사도. 근데 국내사는 뭐 당연히 안 들어오고 외국사도 다 노를 해서 이제 단독 그 북로로 혼자서 나가게 됐는데 저희 나가면서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회사 망하는구나, CT도. 왜냐하면 이게 안 팔리면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총액 인수가 아니고 베스트 에포트 개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만일에 북빌딩이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국가 경제상으로 이제 돌아오면 한국에서 이제 완전히 죄인이 되는 거니까 나가면 무조건 딜을 했어야 됐어요. 사실은 뭐 법적인 제약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로드쇼를 나갔는데 그 당시 성공적인 요인이 한 두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펀드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제 돈을 투입하려면 해외에 있는 그 투자자들도 요구한 게 국내 채권단들이 채무탕감을 해다오. 채무탕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본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가장 큰 성공 요인의 하나는 그때 CT가 보유하고 있던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전 세계에서 랭킹 3등이 아주 우수한 반도체 애널리스트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도, 여기 리서치는 아시겠지만 영향력이 없습니다, 뱅킹에서. 그래서 리서치 단독으로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다행히도 반도체 사이클 간다, 2002년에 간다라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 그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하이 랭킹 애널리스트가 서포트를 하니까 투자가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제 하이닉스의 경영진이 해외 나가서 로드쇼를, 보통 딜은 뭐 한 2주, 일주일 하는데 3주 넘게 로드쇼를 다닙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가한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워낙 그 프로페셔널리 그 설명을 잘 하셔갖고, 그 투자가들이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의견하고 더해서, 이 회사는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억 5천만 불 발행에 정확하게 12억 5천만 불 북이 채워지는데, 그들은 사실 실패한 일이죠. 왜냐하면 뭐 100원 발행하는데 북이 한 서너 배 정도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0원 발행하는데 100원 주문 들어와서 다 알로케이션을 해버리면 그 다음 시장에서 살 사람이 없어갖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2억 5천만 불 5월에 발행하고, 회사는 1조 넘는 돈을, 뭐 그게 사실 6개월도 안 돼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돈이. 그리고 주가는, 사이클은 사실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틀렸죠. 그래갖고 이제 뭐 3개월 만에 그 GDR 발행한 게 뭐 30% 40% 빠지다 보니까 이제 CT는 이제 국제적인 망신도 당하고, 투자가들. 근데 다행히 이제 국가 경제로는 이득을 봤죠. 해외 투자가의 희생으로서 국가 경제에 그 약간의 그 자본이 유입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조 넘는 돈이 3개월, 6개월 동안에 다 없어지고, 결국은 2002년에 다시 이제, 그때는 제가 도이치에 있을 때인데, 다시 이제 채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정말 고통스러운 여름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주채권단이 외환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산업은행에서 나오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또 그 하이닉스 채권단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채권단 협의회를 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채무탕감과 그 자본 전환을 하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추가 출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번 국제시장에서 이제 맛이 갔는데, 결국은 채권단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돈 넣기 싫죠. 그러나 이제 회사가 죽느냐 마느냐 기점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론한테 사실 도이치는 그때 구조 조정을 하고, 다른 외국계 기관이 미국의 마이크론한테 M&A를 사실 듀얼 트랙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SPA까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희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에 하이닉스의 이사회가 매각을 부결시키는, 사실은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사실 파는 걸로 사실 방향이 잡혀져 있는 일이었었는데, 그래갖고 그때 완전히 뒤엎이면서 그냥 도이치가 계속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채권단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당시에 이제 3개 은행이 스티어링 뱅크였고, 이제 외환은행이 주로 이제 끌고 가셨는데, 저는 그때도 그 일했었던 분들을 존경하는 게, 정말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고 상업 커머셜 마인드, 시장 오리엔티드 되어 있지 않았으면 그게 사실 성공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쪽 관련하셨던 팀들이 정말로 훌륭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인사이트를 갖고 커머셜한 마인드로서 그 채무조정의 그 안건을 75% 보팅을 얻어냅니다. 200수십 개 기관한테. 그래갖고 대대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고 주식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출자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 사이클이 2004년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04년, 5년에 걸쳐서 채권단은 주식으로 전환된 그 지분을 다 팔면서 원래 그 원본을 다 회수하고 이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구조조정의 아주 교과서 케이스죠. 주식 전환한 다음에 나중에 시장이 돌아왔을 때 파는 거. 그때는 이제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2005년인가 하이닉스가 단독으로 채권 발행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이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012년에 SK그룹에 이제 팔리는데 그때 채권단이 팔고 남아있는 거를 그 보팅 라이트, 그러니까 M&A의 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남겨놨었죠. 그 트레이드 셀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지분을 남겨놓고 그걸 SK그룹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 되는 게 이 과정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성공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시사점들이 있는, 그러나 해피엔딩으로 끝난 전형적인 자본시장을 통한 그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통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과거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칠 어떤 형태의 어떤 구조조정,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급속하게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구조조정으로 전이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자본시장을 이용한 구조조정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지적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은 항상 정부가 왜 구조조정에 있어서 앞장을 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인데요. 당연히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정부나 공적 부분이 나서서 해결을 갖다가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시스템적인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나면 그것을 시장으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한번 먼저 발을 담그고 나면 그것이 옳든 그러든 거기에 대한 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나 그 형성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그 부분을 단절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한번 발을 담그기는 쉽지만 빼는 거에 대한 합의가 또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발을 빼려고 했을 때 과연 그 발을 빼는 거에 대해서 뺄 때도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되거든요. 이 접조를 잘라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원래 왜 이게 프라이빗이 왜 붙느냐? 이것은 법률의 영역 바깥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것은 투자자 보호 문제도 이슈도 없는 부분이고 사적 기하와 같이 자기들 자율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프라이빗이 붙는 부분입니다. 그럼 왜 유독 우리나라는 사모펀드, 그 이후에 이제 뭐 PF 펀드나 무슨 펀드나 계속 이제 들어왔습니다. 왜 법률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기에 형성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당초에 이게 이제 왜 사모펀드가 들어왔는지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었기 때문에 담당 사무했던 기억을 나타나는데 시장에서 요청을 받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우리 프라이빗 펀드입니다 하고 나가서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어주기 때문에 시장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을 좀 담아줘라. 그러면 법에 있는 기구다 라고 하는 거라서 마케팅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시즌 지나면은 거기서 법률에서 빼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뭐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인프라 뭐 저쪽 해가지고 뭐 M&A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저 투자 전문형 뭐 또는 뭐 구조 개선 전문형 뭐 이런 PF까지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급속하게 힘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더 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도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해야 될 순간 그 정부가 손을 떼야 될 시점을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필요성 따라 가지고 발을 빼려고 할 때 그것을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외부적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처음에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알겠지만 일개 기업을 놓고 보면은 이제 대체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일단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에 아까 뭐 캐시플로다, 영업이익이다, EBITDA다 많은 얘기 나왔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한계기업 상황이 이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대차대조표만 밸런스시트 리스트럭처링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손익계산서를 개선한다는 거는 저희 펀드 매니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도 경험이 있고, 저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바이오트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다 검열 안 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구조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보는 테마가 단일 기업 구조조정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니까 산업화가 이제 3, 40년 되다 보니까 결국 업종별로 재편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선우 박사님께서 제약업종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MRO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나서서 이거를 맨날 정부가 나서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붙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려면은 어떠한 강자가 나서서 그걸 다 전부 다 컨솔리데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럴 적에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프라이빗 에퀴티 대표들끼리 모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해서 한번 멋있게 이걸 한번 우리가 개선하면 어떻겠냐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 딜 사이즈도 커지고, 그리고 에퀴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뭐 아까 80조다 100조다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일상을 다 까보면은 사실은 프로젝트 PF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젝트 PF라는 건 단일 기업 투자에 넣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 원금 보장성의 스트럭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실제로 에쿼티 리스크를 안고 저희가 에스콰이어에서 결국은 고생하다 법정을 넣은 것처럼 완전히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그 규모의 돈은 얼마가 되는지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저희의 대부분 이 펀드에 넣는 이 기업 구조를 위해서 맨날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는 없는 거고, 많은 연기금과 공제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이 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에쿼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아직 환경이 아직 조성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낮았어요. 옛날에는 원금 보장 플러스 15%는 개런티 해야 된다. 점점점 내려서 원금 보장만 해주면 된다. 야, 우선 손실 해주면 된다. 조금 좀 깔아주면 된다. 이렇게 점점점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하기 때문에 그게 보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그래서 혹 어떤 선배는 그러더라고요. 저 공무하신 선배님이 또 오비 맥주디를 보고, 야, 저런 거를 왜 국내 펀드 들어와서 못하느냐. 제가 읍소를 했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그 정도의 에쿼티 리스크를 안고 출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 없습니다. 몇천억을 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그냥 놓쳤고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가 진정으로 어떤 이런 구조의 산업 재편에서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에퀴티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은 진정 에퀴티 플레이어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모든 연기금 공제들 LP들의 어떤 대체수 쪽에서의 조금 과감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못한 이후에는 또 이게 더 나아가서는 뭐 정치권, 감사원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동안 11개 투자자 6개를 회사했는데 뭐 하나만 잘못하면은 그냥 두들겨 맞아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연기금 공제의 실무자들도 그런 에쿼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도 느끼고, 그렇게 해야만 또 수익률도 더 올릴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겁이 나니까 그걸 못하는 건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지금 프라이빗 에퀴티 환경이 그런 진정 에쿼티 리스크를 안고 이런 과감하게 기업 조정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조성이 안 됐고, 다만 희망적인 거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답이 오히려 좀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재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오는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터널링 같은 거를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덩치를 키우고, 그래서 회사가 잘 되고 주주 가치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게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는 그런 그 일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번에 뭐 모뉴엘 사태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돈을 사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빼돌리고, 또 중소기업 담당하시는 실무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회계 장부라든지 이런 거 전혀 믿을 수가 없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그 경영권에서 오는 플러스 알파가 지금 굉장히 뭐 재벌 기업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까지도 굉장히 큰 게 아닌가. 그런 플러스 알파를 사실 없애주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만약에 기업주가 기업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과 일치되는 상황에 간다면, 그렇다면 구조조정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플러스 알파를 없애주는 것부터 먼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법제도 중에서도 이렇게 쉽게 뭐 탈세를 하거나 또는 외국에 돈을 빼돌릴 수 있거나 또는 아직도 재벌들이 터널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허용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은 그게 사실 딴 이야기 같고 먼 곳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반이 아닌가. 그런 기반이 없이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게 과연 저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 제가 첨부를 한다면은 사전적 구조조정이 어떤 일시점에 단기적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상시적인 체제로 가는 게 그 계속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된다. 그래서 사후적 구조조정을 가능하면 줄이는 기능을 사전적 구조조정이 해줘야지 결국은 소셜 코스트와 채권단의 비용을 줄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비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전적 구조조정과 사후적 구조조정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후적 구조조정은 일단은 일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커머셜 마인드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이나 또 기업도 사후적으로는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가 또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커머셜 마인드로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사전적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시장에 의존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기가 힘들어서, 사전적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는 정부나 어떤 그 기구, 뭐 정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구가 주도해서 사전적 구조조정은 사전적 검증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사전적 구조조정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유철 대표께서 국내 PF의 규모 이게 좀 적기 때문에 좀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거는 들어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80조에서 100조 정도의 약정 규모입니다. 실제로 자금 투여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건데, 그 일면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에코티 리스크를 안고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금의 구조가 얼마가 될지는 상당히 생각보다 작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면이 이후에는 일단은 그 펀드를 주는 출자자들의 연기공제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아직 자신감도 없고, 물론 그 자신감은 운영사에 대한 신뢰가 될 수도 있고 그 업종에 대한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각 연기금을 공제하는 생보사들, 주로 메이저 LP들의 안에 여러 가지 그 다이내믹스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에코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험부도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개가 잘 되더라도 뭐 하나가 에코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서 만약에 그게 망가져가지고 큰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거기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그만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주위에 여러 가지 각 부처의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그 국회 그런 위원회에서부터 해서 워낙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토로합니다. 이게 내가 무슨 영광이 있다고 이렇게 에코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서 내가 보너스를 더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에코티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 환경이 조성이 덜 됐다는 건데, 다만 고무적인 것은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 9년을 생각해 보면은 점점 그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규모도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번에 가기에는 조금은 좀 아직까지는 무리이고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제 생각엔 4,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런 소위 메가딜에도 상당한 큰 펀드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 이런 구조조정의 일면에 기여를 하면서 캐피털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근데 조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규제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규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PF 관련된 규제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 때문에 뭐 딜을 못하고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명호 국장이 뭐 마음 확 나도 되겠네요. 저 때문에 뭐 못하는 거 없대니까. 그런데 아까 안성 대표께서 하이닉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막대한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모으신 건가요? 하이닉스 경우는 전형 그대로 그 해외에 있는 투자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겁니다. 그 전형 주식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는 굉장히 불안한 회사에 채무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또 산업 이제 돈이 된다 이제 산업에 이제 앞으로 여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 본인들이 그 프로페셔널 저치먼트를 해서 이제 돈을 투자한 거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그 자본을 조달할 자본 규모도 안 됐었고 환경도 안 됐었습니다. 문화나. 그래서 이제 그걸 해외에 의존한 건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해외에 나가서 그래도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하이닉스의 프로덕트가 글로벌 프로덕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국내에 있는 시장의 회사였으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펀딩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국내에 속해 있는 산업에 있는 기업이 그런 류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국내 자본시장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규모의 문제보다는 문화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 그런 거가 이제 아까 박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개선이 돼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자본시장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위 쪽에서 뭐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같은 거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PF 시장만 보시면은 지금 주로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기업은 굉장히 저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PF가 들어가는 거. 그럼 어느 쪽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상당히 그 정상에 가까운 기업에 대한 투자, 소위 말해서 그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과연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이 필요로 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뭐 그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우리 사회 문화적 요소에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만약에 그 부실한 기업이 들어간다. 구조조정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구조조정이라 하면 재무적 구조조정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재무적이나 또는 사업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살려낸다, 아니 정리를 한다. 과연 어떤 사회적, 경제적 코스트가 우리가 필요한가? 그런 코스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느냐? 많이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아직도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나라 PF사들이 구조조정이 필요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중간 미들 리스크, 미들 일드라 그럴까요? 이런 쪽으로 오는 그러한 요소가 저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게 자본시장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부분이 하면 저희가 할 생각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하나하나 그 내용 자체가 가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짜 분석 있게 깊게 생각하고 큰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규제를 불가피하게 저희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게 프라이빗 섹터에서 법률 바깥에서 놀아야 되는 영역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투자자 보호 문제라든가 법에 있는 동안에는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법률에 있는데 왜 너희는 투자자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 하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 속도를 보시면 착착 이렇게 조금씩 빠르다고 저는 느낍니다. 빠르다고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그러니까 이 PF만 하더라도 과거에 지분 투자만 하게 하는 데에서 이제는 일정한 사업의 지분을 따오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반도체 부문, 그 다음에 이게 휴대폰 부문, 나머지 부문, 가전 부문 이렇게 있다면 과거는 그 PF가 삼성전자의 지분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과연 주요한 그 구조조정의 방식이냐? 그래서 이제는 PF가 그 사업 부분만 따로 떼올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은 전자 쪽은 잘 나가고 반도체 쪽은 어렵다. 또는 반도체가 잘 나가고 전자가 어렵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서 PF다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부분 같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숨통을 틔워주느냐 막느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가르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조조정함에 있어서 어떤 큰 그룹을 생각했을 때 과연 부실한 기업을 팔아야 돼서 되는 것이냐, 정상 기업을 팔아서 현찰을 챙겨서 그것으로 구조조정해야 될 것이냐, 선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PF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구다 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돈 놓고 돈 먹는 기구 아니냐, 거기다 왜 체제를 주고 무슨 이렇게 주고 무슨 이렇게 주냐 하는 그런 비난도 동시에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상기업이 돼 가지고 부실기업 아니라 정상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제가 든 것은 굉장히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PF 활성화라든가 또는 M&A 시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나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도적인 그 규제는 많지가 않다는 말씀드리는 것을 상당히 감사드리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힘써서 노력할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해와 지지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은 공적 영역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지막으로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우리 구조조정 시장에 있어가지고 정책기관의 역할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사적 시장이 제대로 육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공적 구조조정 기구다 이러면은 산업은행 우선 떠올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이쪽 부분은 빠져나갈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공적 정책 기능을 줄일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키워서 이 부분을 상대적으로 약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하지 마라, 그래야만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희도 하고 우리도 한다. 그렇지만은 이쪽에서 큰단 말이죠. 저는 그런 좀 접근 방식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산업 전략이 지금 문제인데요. 산업 전략이 현재 별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재편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우리 산업이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건지, 이것이 구조조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산업정책하고 이 금융
측에서의 구조조정에 관한 견해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금융 쪽하고 산업을 담당하는 쪽 간에 또한 한 번은 꼭 깊이 있는 대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구조조정이라는 게 우리 경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선진화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걸리는 요소 하나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이렇게 좋은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집합해서 사회에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박수 한번